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죄와 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히는데요. 이 두 작가들은 모두 이데올로기 그리고 어떠한 사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이라고 인식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작품들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만 톨스토이는 좁고 규제된 도덕적 선, 즉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이를 정한 후에 길을 찾으려고 하였고, 도스토옙스키는 이 선이라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 숭고미, 퇴폐미 등까지 포함하며 넓게 확장되는 가치인 미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는 이 미라는 가치는 곧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안으로 침잠하며 신년을 보는 것이죠.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투쟁 양상을 보이는 이 톨스토이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들로 보았고, 사회 경제적 또 구조적 모순과 같은 외부적인 문제가 개개인의 심리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며 외부에서 시작해서 내부로 향하는 투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죄와 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죄와 벌은 죄보다는 벌에 초점을 맞추어 노파 살해 이후의 주인공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변화와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자 한 소설입니다. 인물들을 통해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으로 학비가 없어 휴학 중에 있죠. 후에 그는 자신의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의와 또 자유를 위해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다시 갱생하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큰 골자입니다. 그는 홀어머니와 또 입주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동생 두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여동생 두냐가 가정교사로 들어간 주인집 남자가 바로 스비드가엘 로프이며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죠. 전당포 노파와 노파의 여동생인 리자베타는 주인공에 의해 모두 목숨을 잃는 인물들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소녀는 술주정뱅이인 마르멜라도프의 딸이며 그녀와 더불어 그의 재판을 주재하는 예심판사인 포르피리 역시 주인공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합니다. 살인이라는 죄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가난과 돈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돈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돕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자신 역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인류애적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공리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게끔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을 징벌하려는 피학적인 동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전당포 노파를 죽여 그녀의 잘못된 부를, 그녀보다는 이 부를 가질 만한 가치가 더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거나 그 자신이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끔 그의 학비를 충당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는 그의 공리주의의 지배적인 특성이 되는 사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죠. 이는 후에 선과 악을 초월한 초인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되며 그 자신이 어떠한 윤리와 법률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은 사회 정의와 인류에 대한 선행이라는 공리적인 동기와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고, 따라서 단순한 범죄라기보다는 범법의 의미를 초월한 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이 참 생소한데요. 초인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범한 범인과 초인,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며 세상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또 어떠한 한계와 윤리, 법률 등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인을 우리는 초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인은 아주 적으며 자연의 법칙과 사회 자체가 초인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이러한 초인 사상 및 초인 자체의 존재 여부에 관해 실험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자연의 법칙과 사회가 결정할 이 초인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실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초인은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 법률 등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인 살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또 예수나 마호메트도 지상세계에서는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초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는다는 초인 고통론을 펼치는데요. 자신이 살인 후에 느끼는 고통을 초인이 겪었던 고통에 병치시킴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꾀합니다. 그는 그가 초인이라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초인일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즉 그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자유로운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의 일환으로 신의 영역에 속하는 살인을 저질렀고, 그의 진정한 죄란 결국 신의 영역으로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에게 있어 벌이란 고통이라는 말로 집약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고통의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초인 사상과의 연관성, 그리고 사실 그가 진정으로 초인론을 증명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초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그 살인이라는 실험을 견딜 수 없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피학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통한 고통과 순환을 통해 구원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소설을 가리켜서 자부심과 겸허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자부심의 산물인 초인 사상의 실험을 통해 신의 영역에 도전했고,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소냐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길을 밟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자부심을 버리면서 겸허한 길을 걸은 것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이 자부심, 프라이드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인간적인 교만, 즉 오만함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보통 인간들 위에 존재하는 자이거나 신인 것처럼 여기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교만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사실 처음에 그가 소냐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 또한 겸허라기보다는 자신을 신과 동일시 여기며 그 자신은 소냐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극한적인 자부심을 드러내었었죠. 두 번째로는 강한 자의지입니다. 그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연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의지의 실험을 위해 부여하는 그런 교만스런 자부심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부심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도하고 또 인간성과의 완전한 단절을 초래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와 벌의 주제문으로도 읽힌 만큼 중요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했고 의식 속에서는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이 생겨나야 했다.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해야 한다는 말은 곧 누가 승리하고 패해서 패자가 다시 실력을 갈고 닦아 승자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어느 쪽의 논리가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고 이를 뒤집기 위한 사륙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도래해야 한다는 뜻으로 시대의 논리는 각 시대와 상황에 따른 사회적 논리일 뿐 인간 삶의 핵심은 논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본인이 사회 정의와 인류에 대한 선행을 실천하고자 한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신을 향한 오만한 반역을 저질렀죠. 반면 소냐는 매춘부의 삶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존재이지만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했죠. 이 두 사람은 넘어섬, 즉 죄의 체험을 공유하였고 이 둘의 심리적 차원의 사랑이 결국 주인공을 죽음이 아닌 삶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어로 죄는 오버스텝, 즉 경계를 넘어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신의 영역에 도전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고통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단절감과 고독감, 그리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벌을 받게 되죠. 지옥이란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또 내적인 고통으로 인해 누군가를 또 삶에 대해 긍정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